서라. 순간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며 놈들은 열심히 쫓아오다가 멈추는가 싶더니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영린을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쫓아오면서 총성이 울리기를 몇 번 만에 왼쪽 허벅지 부근이 화끈함을 느꼈다. 총알을 맞은 것이다. 순간 골목을 꺾어서 돌아서 뛰다가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서 집 뒤 장독대 뒤에 숨었다.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가 손바지를 적시고 있었다. 이웃집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를 듣고 몰려온 헌병들이 집집이 문을 두드리고 수색을 하는 모양이었다. 상처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았다. 급히 숨을 곳을 찾다 보니 정월이 되면 장을 담으려고 씻어서 엎어놓은 커다란 장독이 보였다. 저거다 하고 생각이 미치자 독을 들어 머리서부터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앉아서 피가 흐르는 허벅지를 움켜쥐고 버텨내고 있었다. 이윽고 밖이 소란스러워지고 발자국 소리가 요란스럽게 집을 한 바퀴 도는가 하더니 조용해졌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독을 조금 들어보니 땅거미가 졌는지 어두워 보였다. 나가도 괜찮을까 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한참 뒤 독을 들어보니 어두워진 것이 분명해서 조심스럽게 독과 함께 조심스럽게 몸을 뉘고 엉덩이부터 빠져나오는데 독이 구르려고 해서 발로 버티는데 아까 입은 총상이 쓰리고 아팠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독을 아까의 그 장소로 옮겨놓고 살금살금 사랑채까지 나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면서 들어오너라. 아마 며느리가 자리끼를 떠가지고 온 것으로 안 모양이었다. 영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은 흠칫 놀라며 뉘뉘쇼 하면서 영린을 두려운 눈빛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장터에서 도망친 의병입니다. 그제야 주인장은 고개를 끄덕여 알겠다는 표시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다 보니 이렇게 주인장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처를 입은 모양이구려. 예, 어서 들어와 앉으시구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나저나 어찌 되었답니까? 둘은 아주 끔찍하게 도륙을 내고 하나는 많이 다쳤는데 단가에 싣고 갔는데 쯧쯧쯧 그리고 하나는 놓쳤다 하더니만 영린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까 지환이 당한 것을 보았지만 나머지 대원 둘마저 그렇게 되다니 그리고 시신마저 거둘 수가 없게 되다니 영린이 흐느끼며 어깨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인장은 한참을 그러고 있는 영린을 보고 있다가 치료부터 해야 하겠네요. 하는데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문을 두드리고 주인 영감이 헛기침하면서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던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주인장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건 차지하고 바지 저고리 한 벌하고 상처를 싸매야 하니 소창하고 솜과 가위를 가지고 나오너라. 잠시 후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지시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밥 한 상 차려오너라. 그리고 입을 조심하고 예 아버님.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옷을 바지를 벗고 보니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상처를 살펴보니 총알이 왼쪽 허벅지를 관통해서 바지가 온통 피에 젖어 있었다. 솜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주인장이 솜을 대고 소창으로 정성스레 감아주었다. 그리고 새로 내온 옷을 입고 나니 조금 후 밥상이 나와서 밥을 먹고 상을 물렸다. 잠시 후 상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던 며느리가 피에 젖은 옷을 조심스레 자배기에 담아서 내갔다. 그날 밤 영린은 부상 부위의 통증과 온갖 잡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대로 단월로는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러한 거짓골을 해가지고 명색이 사돈인데 처남집에 겹방살이 하는 간내올 아들을 찾아가기란 더욱 힘든 노릇이었다. 상처가 아물어야 어디로 가든 갈 텐데 상처가 아물면 만주나 의암이 떠난 연해주로 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레에서 가장 가까운 사촌이 사는 독쟁이로 가서 상처부터 낫고 보자는 생각을 굳혔다. 그렇게 깨고 잠들기를 여러 번 만에 날은 훤하게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 새로 입은 바지를 보니 웬걸 밤새 피가 새어나와 새로 입은 손바지 겉으로 조금 비치고 깔아놓은 요에도 조금 묻어 있었다.
영린이 몸 둘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세숫대야에 더운 물까지 가지고 나와 세수까지 하고 나니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야 했다. 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다 그렇게 되신 분이다. 앞만 말고 들어가 새 바지를 가지고 나오고 소문나지 않게 입단속 잘해야 한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영린이 입을 열었다. 주인장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셔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백골난망입니다. 어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데 바로 떠나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몸으로 어떻게 떠나려 하시오. 제가 여기에 있으면 이 댁도 편안치 않을 것이고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피신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뭐 정그러시다면 더는 잡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 차림새로는 당장 들통이 날 텐데 의관을 잘 정제하시고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고 아침상을 물리자 주인장이 며느리에게 새 바지에 두루마기 그리고 망건을 내어오라고 하여서 옷을 갈아입고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하고 길을 나섰는데 이 삿갓을 쓰고 가시오. 하면서 삿갓에 지팡이까지 내어주었다. 장터 장작더미를 쌓아놓았던 자리와 어제 차 포수가 난도질 처진 자리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길이 갔다. 그 자리에는 장작은 간 곳 없고 장작불 탄 자리만 확연히 남아 있었다. 놈들은 명성황후에게 했듯이 차 포수의 시신도 그렇게 불태워졌구나 하면서 영린은 아주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리를 절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걸었지만 어색한 걸음걸이는 어쩔 수가 없었다. 간신히 오쟁이를 지나 행주나루에 도착하였을 때는 미시가 훨씬 지나 신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행주나루에서 두루마기를 걷어 올리고 뱃전에 앉으니 허벅지로부터 전해지는 심한 통증에 절로 나는 신음을 어금니를 앙다물고 참아야 했다. 한강을 건너서야 포위망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고 행주산성을 바라보며 임진왜란 때 합심하여 외놈들을 물리치던 그 많은 인재들이 지금은 왜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시 다리의 통증을 잊기도 했다. 오늘 안으로 독쟁이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어차피 가는 데까지 가서 멀리 가야만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부지런히 걸어 늑말 어느 농가에서 잠을 청하는데 상처 입은 다리가 쑤셔 신음소리를 이를 악물고 참다 갑발기 무렵에 깜빡 잠이 들었다는데 지환의 마지막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고 말았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어도 송추를 지나 독쟁이에 사는 사촌동생 상옥의 집을 찾았을 때는 술시가 되었을 때였다. 영린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서며 상옥을 불렀다. 이복의 아우 이복의 아우. 뉘시오. 날 새나야. 상옥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영린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맞아들였다. 예전에 볼 적에는 장삼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보니 두루마기에 한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상옥이 예상하기도 쫓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영린을 안으로 맞아들인 상옥은 아내에게 밥을 짓게 하였다. 저녁을 마친 영린은 피곤이 몰려와 한잠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상옥이 요를 깔고 요 위에서 주무시라고 깨우자 나 그냥 자게 내버려 두게. 아 그래도 요 위에서 주무셔야지요. 아닐세 풍찬 노숙이 습관이 되나서 한사코 요 위에서 자는 걸 싫어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자고 난 영린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몸으로 이틀을 걸었으니 배견할 장사가 없었다. 상옥은 다음 날 아침에야 어제 영린이 한사코 요를 깔지 않고 자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지로 베어나온 진물을 보고 아니 형님 다치셨잖아요. 별거 아니야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했지만 어젯밤 밤새 쑤신 것을 참느냐고 한숨도 못 잤다. 상옥이 자꾸만 보자고 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갈아입으라고 새로 옷 한 벌을 내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옷을 벗었을 때 싸맨 부위를 보니 꽤 심각해 보였다. 한사코 싫어하는 영린에게 붕대를 새로 바꾸자고 하면서 풀어내고 보니 아물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처에는 이게 최고라며 겨우 넣은 게 마른 담뱃잎 2장씩 앞뒤에 대고 소창을 감았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얼마쯤 지나니 욱신거리고 아팠다. 상욱이 36에 46살 먹은 조카 영묵이 무릎에 앉으려고 했지만 안아줄 수가 없었고 재수 또한 혼몸이 아닌 임신 초기라 입덧을 몹시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 날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큰집 사촌 영수도 수년 전 가평으로 이사를 했다가 올여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태어난 탑거리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갈 곳은 동생 영훈이 사는 물고란밖에 없다. 그래, 몸이 조금 나으면 물고란으로 가자. 그러는 동안 갓내올 광국은 도리와 중방의 통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둥근 막대를 깎아서 끼우고 수숫강을 가로로 대고 칡을 끊어다 외를 엮는데 안방과 윗방을 하는데 나흘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부엌 및 중방 아래부터 윗방을 지나 굴뚝이 나갈 자리까지 땅을 파고 고르고 돌을 주워다 진흙을 이겨서 돌을 길게 쌓으면서 고래를 만드는데 닷새가 걸리고 그 위에 구들장을 안방 아랫목은 두꺼운 것으로 윗방으로 갈수록 얇은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이고 진흙을 이겨 붙이며 깔고 그 위에 진흙은 이겨서 얇게 덮었다. 그리고 뒤쪽으로 굴뚝을 조그맣게 쌓아 올리고 부엌에는 붓두막을 2개 만들어서 한쪽은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또 한쪽은 양쪽으로 작은 솥을 2개 걸었는데 안쪽엔 밥솥 바깥쪽은 국을 끓여 먹는 노구솥을 걸었다. 이 노구솥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온 것으로 광국이 특별히 아끼던 솥이었다. 부엌이 완성되자 솥에 물을 길어다 붓고 불을 떼서 초벌로 바른 흙을 말렸다. 한편 영리는 사촌동생 상옥과 상훈의 집을 오가며 몸을 웬만큼 추스르자 천보산을 넘어가산에 사는 또 다른 사촌동생 영찬의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다. 그때 영찬의 아들 경덕은 광국보다 1살이나 더 먹었지만 재작년 노총각을 면하고 결혼을 해서 그에게는 아직 손자가 없었다. 그곳 역시 살림이 곤궁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시 물고란으로 향했다. 소리개에서 조카 며느리가 싸준 주먹밥을 먹고 검단이 고개를 넘어서 미시가 지날 무렵 방골 영훈의 집에 다리를 쩔뚝거리며 들어섰다. 동생 영훈이 반갑게 맞으며 다리를 쩔뚝이는 영린을 보고 형님, 이게 웬일이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조금 다쳤을 뿐이네.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참 작은아버지를 뵈어야 하는데. 영리는 쩔뚝거리면서 사랑방에 들려서 기호에게 절부터 올렸다. 76의 기호는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열심히 살기나 할 것이지 의병을 합례하면서 형님 속을 썩이더니 다쳐서 찾아오다니. 그래, 얼마나 다친 거냐? 예, 그저 조금 다쳤을 뿐이에요. 그래도 언상천이 덧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사랑을 나와서 안방에 가서 작은 어머니를 뵙고 인사를 올렸다. 67의 작은 어머니 길미는 더욱 못마땅하였으나 아들의 친형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영훈의 부축을 받아가며 행랑방으로 나왔다. 형님, 얼마나 다쳤는지 봅시다. 아니야, 별로야. 그냥 조금 다쳤을 뿐이야.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다 나아가고 있어. 걱정하지 말게.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저녁을 내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몹시 쑤시고 붓기 시작했다. 낮에는 참고 있어 나오지 않던 앓는 소리가 밤이 되니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 영훈은 영린에게 이유영 대감 아들에게서 이번에 논을 20단 마직이나 사고 선산으로 쓸 산도 마련했다고 자랑을 했다. 영린은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매우 흐뭇하였다. 그나저나 다리는 계속 부어오르고 논까지 나왔고 밤이면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앓고 있었다. 영훈에게는 다 나아간다고 하였으나 병을 키우고 있었다. 한편 갓내울에서는 집을 짓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외를 엮어놓은 벽에 짚을 잘게 썰어넣은 진흙을 발로 밟아서 이겨서 바르는데 나무로 깎아 만든 흙손으로 안쪽부터 애벌을 바르는데 안방만 하루 윗방 하루 외벽 이틀 그러다 보니 벌써 날씨는 쌀쌀해지고 이겨 놓은 진흙은 아침이면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서리발까지 섰다.
그런데 물골 안에 영린의 병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광릉내 주재소에서 외놈 한 병이 보부상 행색을 한 보조를 앞세우고 쇠푼이 고개를 넘어서 물막골로 들어서면서 외놈은 6, 70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보부상이라면 이 집 저 집 들리면서 물건을 파는 게 당연하겠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왜 그러슈? 여기서 방골이 얼마나 돼요? 한 10리 정도 돼요. 거기에 영훈이란 사람이 살죠. 그렇소. 그 사람 집이 어디쯤 있는지요? 도림개말 개울 건너서인데 이 아래 동네 가서 물어보슈. 그들은 조금 걸어서 물막골을 벗어나 서너 집이 있는 동네 입구에서 제법 커다란 집이 있는 집 앞에 나와 있는 40대 중년에게 말을 걸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골이란 동네를 가려는데 그 동네에 영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 여기는 아랫말이고 도림개말 지나 개울을 건너가야 방골이요. 그러면서 민호가 힐끗 보니 먼 발치에 일본군이 보였다. 그들이 뒷간 옆길로 사라지자 바로 민호는 급히 아들 종욱을 불렀다. 종욱아, 종욱아, 내 아버지. 급하다 급해 쟁걸음으로 신대장 매로에서 꽃제 선앙당 고개 넘어 방골 양덕이네 집에 뛰어가서 외놈이 왔다고 전해라. 내 아버지. 10살의 종욱은 뛰어서 신대장 모이를 지나 언놈길을 달려서 보리밭 고랑을 뛰어넘으며 꽃제 선앙당 고개를 넘어설 때 보부상은 도림개말 주막에서 영훈의 집이 어딘가를 묻고 그곳에 50 전후에 다친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었다. 글쎄요? 하면서 모두 난놀림을 했다. 종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 논두길로 뛰어가고 있을 때 외놈과 헌병 보조는 방골을 향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종욱은 영훈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아, 아저씨, 아저씨. 종욱이 내가 웬일이냐? 울 아버지가 아저씨네 집으로 외놈이 온다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오냐, 잘 알았다. 그렇게 영훈은 급히 행랑방에 누워있는 영린을 안채로 들어가 다락에 숨게 했다. 그리고 행랑방에 있던 이부자리를 개어서 치웠을 때 보부상 차림에 낯선 놈이 들이닥쳤다. 여기가 김영훈 씨 집 맞죠? 그렇소이다만. 당신 영린이라는 형이 있지요? 예, 있지요? 당신 형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형님은 4년 전 아버지 대상 때 뵙고 못 보았는데요. 울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당신 형님이 오면 자수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숨겨주면 안 돼요. 예, 알았소.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면 안 되겠소. 뭐 누추하지만 연유를 알아야 할 게 아니오. 그때 사랑방에 있던 기호가. 누가 오셨냐? 예, 아버지 형님을 찾는 분이 오셨는데요. 여기서 유하겠다고 해서요. 그래, 손을 그냥 보낼 수 있냐, 사랑으로 모셔라. 사랑으로 드시지요. 하면서 얼핏 도랑 건너 마을 공터를 보니 밤나무 아래에 일본군 헌병이 눈에 띄었다. 그래, 내 조카 영린을 왜 찾으시오? 그 녀석이 댁에게 심을 해줘야 할 거라도 있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찾으며 그 연유를 당연히 여쭙고 양해를 구해야 하거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자고 가겠다고 해. 이런 건방진 인사를 받나? 어르신 그런 게 아니옵고 그게 아니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수작을 버려받을 것도 없다며 웬 수작을 버리는 게냐. 내가 지금 낙향을 한 몸이나 한때 당상관을 지낸 몸이거늘 내 놈이 정령 치도곤이 맞을 보아야 하겠느냐. 하면서 백동 장죽으로 노째떨이를 땅땅 치면서 노발대발했다. 나이가 든 양반이 죽기를 각오로 노발대발하니 녀석은 별로 대꾸도 못하고 허둥지둥 사랑방을 나와 신발을 신는 뒤에다. 효자정문 작은 댁을 깔봐도 분수가 있지? 캬퇴. 기호가 독백을 하듯 내뱉었다. 그는 대문을 나와 밤나무 아래서 기다리던 헌병과 함께 꽁지가 빠지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영훈은 그들이 마을 밖까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안절부절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안방 다락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영리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했다. 한편 도림개말로 건너와 주막에 자리한 두 놈은 이것저것 캐물으며 영린의 행방을 알려고 했지만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고 주막에 들린 몇 사람에게 영훈의 집에 50살 정도의 노인이 오면 광릉내 장에 왔을 때 주재소에 알려달라고 하면서 보상금도 있다는 암시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쇠푼이 고개를 넘어서 광릉내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사흘 후 영리는 더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다시 아픈 몸을 끌고 말리는 영훈을 뒤로하고 마일 사촌형 영달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길마제를 넘어 도라위와 조종안을 지나 마일 사촌형 영달의 집에는 저녁 해질녘에 도착하였다. 영린을 맞은 영달은 가산에 사는 영찬의 형으로 영린보다 2살 위로 장녀는 이미 결혼을 시켰으나 아들을 늦게 두어 16살의 학덕과 12살의 지덕이 8살의 충덕이 3형제를 두고 살고 있었다. 영달은 사촌동생이 초주검이 되어서 왔으니 어찌 손볼 여력이 없었으나 우선 아내 옥선에게 밥을 짓게 하고 건넌방에 왕골로 짠 자리를 깔고 불을 떼서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영달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영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상처가 아물면 바로 간내울 아들네로 가겠다고 했다. 영린이 간내울로 간다고 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못했고 마땅히 둘러댈 말이 없어서였다. 그날 밤 영린은 밤새 쑤시는 상처와 무리를 하는 바람에 몸살에 곧불마저 들어서 한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아야 했다. 다음날 8살 먹은 충덕이 아저씨 세수하시고 진지 잡수시래요. 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 다리를 끌고 세수를 하고 지덕이 건네주는 배수건에 얼굴을 닦고 간신히 몇 걸음을 옮기다 쓰러지고 말았다. 영달이 달려오고 학덕과 부축을 해서 건넌방에 눕히고 찬물에 적신 무명수건을 이마에 얹어서 열을 내리게 했지만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아내 옥선에게 죽을 끓이게 하여서 먹으라고 하였으나 서너 숟가락을 겨우 넘겼다. 영달이 급히 밭 가장자리 산비탈 돌담불에서 인동덩굴을 걷어다 박속 대추밤 감초를 약탕관에 넣고 화로에 다리쇠와 부젓가락을 걸쳐놓고 끓여서 한 사발 주었다. 영리는 어떻게든 나으려고 한 사발을 억지로 들이켰다. 그러나 벌써 다리가 썩는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복에 아우 상처 좀 보세. 영달이 누워있는 영린의 바지를 걷어올리고 보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복에 이 몸으로 어떻게 얘까지 왔나 안 되겠네. 짜서 고름을 빼내고 부항을 뜨고 고약을 붙여야겠네. 그리고 학덕이와 지덕이를 불렀다. 지덕아 너는 아저씨 오른쪽 다리를 꽉 잡고 있어라. 그리고 학덕은 아저씨 몸을 잘 잡고 있거라. 내가 고름을 짜야겠다. 영린의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고 학덕이 영린의 몸을 붙잡고 지덕은 오른쪽 다리를 잡고 영달이 왼쪽 다리 옆에 앉아서 골문 허벅지를 눌러서 고름을 짜내는데 영린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뱉어냈고 영달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름을 짜내는데 한 대접 가까이 짜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닦아내고 진물을 빨아내라고 밀가루 반죽을 손바닥만 하게 만들어 붙이고 소창으로 싸맸다. 영린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다. 형님 애쓰셨어요. 애는 뭐 빨리 낳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고약이라도 사다 붙여야 하겠네. 그리고 영달은 20리가 넘는 조종암까지 가서 고약을 사다가 붙였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간내울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장이를 불러서 단골벽을 바르는 일은 하고 있었다. 그 부부는 다른 일보다 특수해서 특별히 미장이를 삭슬 주어서 일을 시켰는데 아무리 지늘기라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바르는 기술도 대단했지만 품삯도 당시 쌀 닷 되는 괜찮은 벌이었다. 미장이는 쇠로 된 흙손을 사용하고 매끈하게 일을 해 벽에 덧바르기도 시켰다. 그리고 나무를 켤 때 생긴 죽대기로 부엌문을 앞쪽은 크게 뒤쪽 문은 작게 만들고 부엌 뒤에는 강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흙을 이겨서 사이사이에 넣고 쌓아서 바람을 막았다.
그리고 방문을 해달고 벽장도 만들고 윗방에는 실엉도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서는 영린의 병세가 심각해지고 있었고 옥선은 영달에게 채근하였다. 아니 서방님을 어쩔 셈이에요. 당장 송장치게 생겼잖아요. 좀 기다리면 낫겠지. 고름을 짜내고 고약을 붙였으니 곧불만 나으면 기력이 회복되어 곧 나을 거예요. 옥선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도리가 없이 속만 끓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옥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린의 병세는 심각해 곡기를 끄는지 사흘째 되는 날 영달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덕을 불러서 간내울 가서 광국을 데리고 오라고 보내기에 이르렀다. 학덕이 하루 종일 걸려서 간내울에 도착하여 영린의 병세가 심각함을 알렸다. 광국은 밤새 아버지 걱정에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남순이 차려준 새벽 조반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갑발기에 집을 나서 운말에서 얼어붙은 북한강을 조심조심 건너서 복쟁이를 지나서 장자터 고개를 넘어 수리제를 넘어서 점심때가 지나서 허기를 느껴서 남순이 싸준 주먹밥을 학덕과 같이 앉아서 먹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를 않았다. 다시 두밀고개를 넘고 보리곡을 지나 신시가 다 되어 마을에 도착했다. 광국이가 본 아버지 영린의 얼굴은 광대등걸이 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광국은 한참을 아버지의 영린의 삭정이처럼 말라버린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한참을 잡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영달과 광국이 마주 앉았다. 정말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광국으로서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영달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내 애비를 업고 가든 지고 가든 떠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옥선이 우려한 사태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아지겠지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벌써 곡기를 끄는 지 닷새가 넘어가고 있었다. 영린은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자꾸만 눈이 감기며 김백선의 마지막 그리고 아버지 근호의 얼굴이 어른거렸고 연희의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난도질 처지던 지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꾸만 나른해지면서 연희와 어머니 선민의 손짓이 얼른거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간신히 눈을 뜨니 광국이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숨은 차츰 가늘어지고 온몸이 나른해지는데 눈을 뜨고 다시 광국을 보려는데 광국의 손이 영린의 눈을 쓸어내리고 있었고 긴 한숨을 끝으로 영린은 광국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련히 멀어짐을 느꼈다. 영린은 환갑도 안 된 52의 나이에 섣달 26세 날 아침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전체를 글로 읽으시거나 다음 이야기는